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최국이 차린 밥상을 손님이 뒤엎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아시아에서 온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가요. 수조 원을 쏟아부은 경기장은 텅 비었는데 한국이 빌린 저택 앞에는 새벽부터 각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플런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수 숙소에서는 도둑이 경기용 신발까지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한 나라만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총 22억 원의 예산과 36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만든 특수 도시락, 발열팩에 물을 부으면 영하의 날씨에서도 전투식량처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갓 지은 밥처럼 따뜻해지는 그 도시락을 손에 넣기 위해 핀란드 선수가 사정하고 미국 선수가 애원하고 이탈리아 사람들까지 라비올리보다 맛있다며 줄을 서기 시작한 그 통쾌한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국영방송 스포츠 다큐멘터리 감독 알레산드라 베르디입니다. 저는 이탈리아의 위대함을 담으러 왔다가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찍어버렸습니다. 밀라노의 아침은 에스프레소 향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두오모 대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거리에는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사람들이 여유롭게 크로아상을 즐기며 출근하죠. 2026년 2월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지금 이 순간에도 이탈리아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아니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오만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밀라노입니다. 패션의 성지이자 르네상스의 후예들이 사는 도시, 유럽 문명의 자존심 그 자체죠. 저는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 공식 다큐멘터리 촬영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국영방송에서 30년간 카메라를 든 경력의 집대성이라고 할까요? 촬영 기획안의 첫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르네상스의 발상지가 전 세계의 진정한 품격을 보여주는 17일간의 기록. 꽤 근사한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품격이라는 것이 고작 3일 만에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제 카메라 앞에서 아주 처참하게 말이죠. 개막식은 화려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수천억 원을 들인 조명과 무대 연출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죠. 이탈리아 공영방송 앵커가 전 세계를 향해 외쳤습니다. 르네상스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카메라 뒤에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우리 이탈리아다. 역시 격이 다르지. 그런데 그날 밤 생방송 도중 황당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공영방송 해설진이 입장하는 한국 선수단을 보며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선수단이라고 말한 겁니다. 방송 사고였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동계 스포츠 변방국가 아닙니까? 쇼트트랙 말고 뭐가 있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촬영팀 스태프들도 한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카메라 앵글을 다른 쪽으로 돌렸을 정도니까요. 찍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판단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치가 떨리지만 당시에는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한국은 그 정도의 나라였으니까요. 개막식 다음 날 저는 촬영팀을 이끌고 선수촌으로 향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최첨단 선수촌의 위용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였죠. 홍보 책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생 시스템과 미식의 나라에 걸맞은 프리미엄 급식 서비스. 꽤 그럴듯한 문구 아닙니까? 저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미식 문화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수촌 식당 주방에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위생 장갑을 끼지 않은 조리사들, 바닥에 뒹구는 식재료 포장지, 냉장고 온도계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는 모습. 카메라맨이 저를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감독님, 이거 찍어도 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국의 치부를 기록하는 건 제 기획 의도와 정반대였으니까요. 일단 찍어두고 편집할 때 정리하면 돼. 그때의 저는 이 영상이 나중에 어떤 폭탄이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주방을 나와 식당홀로 들어갔을 때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핀란드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 여러 명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의료진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복통과 구토 증상이었죠.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스위스 팀, 캐나다 팀 할 것 없이 선수촌 식당을 이용한 선수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위해 4년을 갈아 넣은 선수들이 경기장이 아니라 병상 위에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기록해야 한다는 본능과 감추고 싶다는 애국심이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더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봅슬레이 대표팀 숙소가 털렸다는 겁니다. 그냥 동네 여관이 아닙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관리하고 무장 경찰이 24시간 지킨다는 공식 숙소가 털린 겁니다. 더 어이없는 건 도둑이 훔쳐간 물건 중에 경기용 특수 신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군인한테 총을 빼앗은 것과 뭐가 다릅니까? 당장 다음 날 예선인데 신발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국가대표의 심정을 상상해보세요. 이스라엘 팀 코치가 경찰에 항의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CCTV가 사각지대였습니다. 유감입니다. 저는 그날 밤 편집실에 돌아와 촬영 분량을 돌려보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르네상스의 품격을 담겠다던 제 다큐멘터리에는 구역질 나는 주방과 쓰러지는 선수들과 경찰의 무능한 변명만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건 방송에 못 내보내. 제가 중얼거리자 조 감독이 화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감독님, 근데 이거 보셨어요? 지금 온라인에서 난리입니다. 화면에는 SNS 트렌드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관련 해시태그 중 1위가 이탈리아도 동계올림픽도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단어였습니다. 코리아하우스. 조회수가 우리 공식 다큐 예고편의 50배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도대체 한국이 뭘 하고 있길래? 저는 불쾌했습니다. 우리가 개최국인데 이 올림픽의 주인공은 이탈리아인데 어째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돼. 분명 돈을 뿌려서 조작한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밀라노를 뒤흔들 수 있을 리 없다고, 이건 일시적인 소동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확신은 다음 날 아침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코리아하우스라는 곳이 대체 뭐길래 전 세계가 호들갑인지 이 눈으로 보고 허상을 까발려주겠다는 생각이었죠. 카메라맨에게 장비를 챙기라고 지시하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에게 코리아하우스로 가자고 했더니 100m 너머로 절 힐끗 보더니 피식 웃는 겁니다. 아, 거기요? 요즘 손님 10명 중 7은 거기로 가자고 해요. 아침부터 줄이 어마어마하던데 일찍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택시기사의 말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탈리아 한복판에서 이탈리아 택시기사가 한국 행사장의 안내원 노릇을 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속으로만 삼키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소라면 관광객으로 북적여야 할 명품 거리 몬테나폴레오네가 이상하리만큼 한산했습니다. 구찌, 프라다, 베르사체 매장 안에는 마네킹들만 덩그러니 서 있고 지갑을 열어야 할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서서히 느려지더니 결국 멈춰 섰습니다. 길이 막혀서요. 사람 때문에 막힌 겁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빌라 네키 캄필리오. 혹시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에 나왔던 그 화려한 귀족 저택을 기억하시나요? 돈이 있다고 아무나 빌려주지 않는 밀라노 상류층의 자존심과도 같은 그 공간입니다. 그 저택의 정문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펄럭이는 태극기, 그리고 담벼락에 큼지막하게 새겨진 팀 코리아라는 글자.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보물 같은 공간을 한국이 통째로 점령해버린 겁니다. 경복궁 근정전에 이탈리아 국기가 걸려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담장을 따라 늘어선 줄의 길이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1km는 되어 보였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앞도 아니고 디즈니랜드 놀이기구 앞도 아닌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었습니다. 배낭을 맨 관광객은 기본이고 목에 출입증을 건 IOC 위원들, 콧대 높기로 유명한 밀라노 패션 피플들, 심지어 사복을 입은 각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 손에 들려있는 건 명품 쇼핑백이 아니었습니다. 투명한 컵에 담긴 빨간 떡볶이와 종이 그릇에 담긴 꼬불꼬불한 라면이었죠. 저는 카메라맨에게 소리쳤습니다. 찍어. 이거 다 찍어.
이 꼴을 전 세계가 봐야 해. 이탈리아 귀족들이 와인을 홀짝이던 정원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분식을 들고 파티를 벌이고 있다니 이건 모욕이잖아.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영상이 한국의 추잡한 선동이라는 걸 증명할 증거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착각이 깨지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지만요. 줄 끝에 서서 기다리다가 참을성이 바닥난 저는 촬영팀 출입증을 내밀며 관계자 통로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인 스태프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막아섰죠. 촬영 허가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국영방송 감독이에요. 공식 촬영이라고요. 죄송합니다만 규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허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세요. 저 안에 IOC 위원도 줄 서서 들어갔는데 저보고 줄을 서라고요? 규정입니다. 그 한국인 스태프의 표정에는 미안함도 거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건 정해진 원칙이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만 있었죠. 이탈리아였다면 명함 한 장이면 뒷문이 열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 운영하는 공간이었고 한국의 규칙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들 보통이 아닌데. 할 수 없이 줄 끝에 서서 40분을 기다렸습니다. 이탈리아 국영방송 다큐멘터리 감독이 한국 행사장 앞에서 줄을 서다니 이게 무슨 굴욕입니까? 하지만 그 40분 동안 제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바로 앞에는 스위스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남자 선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옆에 동료에게 한 말이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죠. 어제 선수촌 식당에서 파스타를 먹었는데 3시간 만에 속이 뒤집어졌어. 코치가 당분간 선수촌 밥은 먹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캐나다 팀 녀석들한테 들었는데 한국 팀은 자체 도시락을 가져왔대. 그것도 그냥 도시락이 아니라 뜨거운 밥이 나온다더라. 뜨거운 밥? 이 추운 날씨에? 응, 물을 부으면 전투식량처럼 발열이 되는 특수 용기래. 한국 선수들은 그걸 먹으면서 컨디션 관리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배탈 나서 훈련도 못하는데. 그 선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부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이탈리아 현지 패션 블로거로 보이는 젊은 여성 둘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여기 온 친구가 보내준 사진인데 봐. 이 한국 뮤즈 팝업 스토어 굿즈 미쳤어. 고려청자 색깔 입힌 무선 이어폰 케이스가 30분 만에 매진됐대. 오늘은 제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새벽 5시부터 왔는데도 앞에 100명은 넘게 서 있더라. 밀라노 패션 위크 오프런보다 경쟁이 치열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돌려 반대편도 살폈습니다. 각국 취재진들이 삼각대를 펼치고 코리아 하우스 정문을 향해 카메라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익은 얼굴이 있었죠.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의 유명 기자 마르코였습니다. 평소 냉철한 비판 기사만 쓰기로 소문난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손에 떡볶이 컵을 들고 어제 여기서 먹은 만두가 라비올리보다 맛있었다며 후배 기자에게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기자가 이탈리아 음식보다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상황. 나폴리 피자 장인이 냉동 피자를 칭찬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자존심의 붕괴였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줄이 천천히 움직였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입구에서 QR코드를 스캔하고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품고 있던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고 무지한 것이었는지를요. 하지만 그 충격의 실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탈리아의 상황이 얼마나 바닥까지 추락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이 보여준 것이 진짜 무게를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코리아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탈리아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는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제가 왜 무릎을 꿇었는지 이해가 되실 테니까요. 선수촌 식중독 사태는 하루가 지나도 수습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에 이어 스위스 스키팀, 캐나다 아이스하키팀까지 환자가 속출했고 선수촌 의무실은 포화 상태였습니다. 4년을 피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이 경기장이 아니라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 선수들의 대응이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식당 밥은 무서워서 못 먹겠으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수촌 밖으로 나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 먹기 시작한 겁니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니요. 이건 코미디가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국격이 바닥을 뚫고 지하로 꺼지는 소리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자니 또 다른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봅슬레이 팀 숙소 강도 사건 이후 선수촌 전체에 불안이 번지고 있었거든요. 내 금메달도 훔쳐가는 거 아니야? 밤에 방문 잠그고 캐리어를 문 앞에 쌓아두고 자야 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경기 전략이 아니라 도둑을 막을 전략을 짜고 있는 이 황당한 상황. 배고프면 식중독에 걸리고 밖에 나가면 소매치기를 당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 도간에 든 쥐꼴이 된 겁니다. 이탈리아 조직위는 부랴부랴 경비를 강화하겠다, 식당 위생을 개선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선수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밀라노의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마치 다른 차원에 사는 것처럼 평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었죠. 그들은 도둑 걱정에 방문을 잠그지도 않았고 식중독 걱정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비밀을 저는 취재 도중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선수촌 식당 사태를 촬영하러 돌아다니던 중 복도 한쪽에서 묘한 장면을 발견한 겁니다. 한국 선수 서너 명이 복도 한켠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무언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건 호텔 룸서비스도 선수촌 식당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네모난 용기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 김에서 풍기는 냄새가 묘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깊고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분명 파스타나 피자에서는 맡을 수 없는 향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용기 안에는 갈비찜, 삼겹김치볶음, 멸치볶음, 된장찌개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탈리아 밀라노입니다. 셰프가 만든 리조또와 신선한 카프레제가 지천에 깔린 곳인데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이 나왔죠. 미식의 본고장에서 굳이 도시락이라니 참 고집도 세다.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그 도시락이 뜨거웠다는 사실입니다. 밀라노의 2월은 영하의 날씨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30분이면 차갑게 식어버리죠. 그런데 이 도시락에서는 방금 불에서 내린 것처럼 김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한국 선수 한 명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 음식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왜 이렇게 뜨겁죠? 그 선수가 용기 아래쪽을 보여주더군요. 여기 이팩 보이시죠? 물을 부으면 화학 반응으로 열이 나요. 전투식량이랑 같은 원리예요. 아무리 추워도 10분이면 갓 지은 밥처럼 뜨끈해지거든요. 전투식량이라고요? 군대에서 쓰는 그 기술을 도시락에 적용했다는 겁니까? 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번 올림픽에 처음 도입됐어요. 워낙 춥다 보니까 밥이 식을 걸 대비해서 영양사 선생님이 발열팩을 넣어주셨거든요. 훈련이 늦게 끝나도 뚜껑만 덮어두면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멍하니 그 용기를 쳐다봤습니다. 이탈리아는 선수들에게 상한 파스타를 먹여 병원에 보내고 있는데 한국은 군사기술까지 동원해서 선수들의 체온까지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락 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이 22억 원이었습니다. 22억이요. 도시락 만드는데 22억을 쓴다고요?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역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국은 자국 최정예 훈련 시설인 진천 선수촌의 주방을 통째로 밀라노에 복제해놨습니다. 임차료만 11억 원, 현지 신선식자재 구매비 2억 원, 나머지는 물류비와 장비 운송비였죠.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 리비뇨까지 올림픽이 분산 개최되는 세 곳 모두의 급식 지원센터를 열었고 총 36명의 전문 조리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조리장과 영양사가 직접 현장에서 메뉴를 관리하고 있었죠. 한 끼에 90개 안팎의 도시락이 세 곳에서 동시에 만들어져 나갑니다. 밀라노 45개, 코르티나와 리비뇨에서 각각 25개씩. 선수단 거의 전원이 신청할 만큼 인기가 높다고 하더군요. 사용된 육류만 700kg에 달했습니다. 700kg이요. 소 한 마리가 아니라 소떼를 몰고 온 수준입니다. 단백질 비율을 극도로 높여 선수들의 근육 회복과 체력 유지를 최우선으로 설계한 메뉴였죠. 더 놀라운 건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영양사가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젓갈은 통관이 어려워서 비건 김치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서류 절차에만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이요.
올림픽이 시작되기 반년 전부터 김치 하나를 이탈리아에 들여오기 위해 서류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식품법, 유럽연합 위생규정, 수입 통관 절차 하나하나를 다 뚫어가며 완벽한 합법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 언제부터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2억 원의 예산, 36명의 전문 인력, 6개월의 통관 준비, 세 도시에 동시 전개된 급식 기지, 군사기술을 응용한 발열 시스템. 이건 도시락이 아닙니다. 이건 작전입니다. 군대로 치면 해외 원정 작전의 병참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이탈리아는 자국 선수촌 식당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선수들을 병원에 보내고 있는데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서 완벽한 보급 체계를 깔아놓고 자기 선수들의 체온과 영양과 컨디션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격차가 느껴지십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그 순간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들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상대가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애써 눌러 삼켰습니다. 아직은 도시락일 뿐이잖아. 음식 좀 잘 싸웠다고 올림픽의 판이 바뀌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저는 코리아하우스의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끌벅적한 야시장이나 민속촌 같은 풍경을 예상했습니다. 괜히 한복 입은 사람들이 부채춤을 추고 국악기를 두드리는 그런 진부한 동양 판타지 말이죠. 우리가 아시아 국가들의 행사장에서 흔히 보던 그 뻔한 레퍼토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예상은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이곳은 1930년대에 지어진 이탈리아 귀족의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2050년에 서울을 통째로 떼어다가 밀라노 한복판에 이식해 놓은 듯한 세련되다 못해 압도적인 미래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집어삼킨 건 빛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샹들리에 대신 공간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LED 미디어 아트가 벽면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단청 무늬가 디지털 픽셀로 분해되었다가 다시 웅장한 호랑이 형상으로 합쳐지는 영상이었는데요. 그 해상도와 색감의 압도적인 깊이에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30년간 세계 최고의 영상을 다뤄온 제가 카메라를 내려놓았다는 건 그만큼 충격이었다는 뜻입니다. 카메라맨이 제 옆에서 속삭이더군요. 감독님, 이거 삼성 최신 디스플레이래요. 세상에 아직 시판도 안 된 기술이라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안 열렸거든요. 그런데 더 기이한 건 이 공간의 질서였습니다.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어디에도 혼란이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였다면 벌써 고성이 오가고 새치기 때문에 경비원이 뛰어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입구에 세워진 키오스크와 사람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줄을 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QR코드를 찍고 순서가 되면 진동으로 알림이 오는 시스템, 한국의 식당 대기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거나 셀카를 찍고 있었죠. 기다림조차 콘텐츠로 만들어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설계력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홀린 듯이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린 푸드존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주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정밀 공장에 가까웠습니다. 흰색 조리복을 입은 한국 스태프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1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만두를 찜기에서 꺼내고 정확한 각도로 소스를 뿌렸습니다. 특히 제 시선을 붙잡은 건 한강라면 자동조리기였습니다. 종이 그릇에 라면과 스프를 넣고 버튼을 누르자 뜨거운 물이 정확한 수위까지 차오르더니 가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 매콤한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죠.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요리란 셰프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예술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요리를 완벽한 공학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물의 양 끓이는 시간, 불의 세기까지 인간의 실수가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 철벽 시스템이었죠. 제 옆에서 갓 끓여진 라면을 받아든 이탈리아 청년의 반응이 걸작이었습니다. 이거 봐, 면의 식감이 살아있어. 알덴테보다 더 완벽해. 기계가 끓였는데 어떻게 셰프보다 잘하지? 알덴테보다 완벽하다니요.
이탈리아 사람 입에서 이탈리아 파스타의 자존심인 알덴테를 넘어섰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카운터에 한국인 스태프가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게 한국의 표준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기적 같은 맛은 특별한 게 아니라 한국 편의점에 가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그냥 일상이라는 겁니다. 라면을 먹는 인파 뒤로는 또 다른 긴 줄이 보였습니다. 뮤즈라고 적힌 팝업 스토어, 한국국립박물관의 기념품을 파는 곳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골동품이나 도자기를 파는 줄 알았습니다. 박물관 굿즈라면 당연히 따분하잖아요. 그런데 진열대를 본 순간 제 편견은 또다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고려청자의 비색을 입힌 무선 이어폰 케이스, 자개 무늬가 영롱하게 박힌 스마트폰 그립톡, 반가사유상이 현대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미니어처. 이건 옛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을 가장 미래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물건 그 자체였죠. 진열대 곳곳에 매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픈 30분 만에 주요 상품이 전부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도 보기 힘든 속도입니다. 직원에게 제 입고를 물었더니 태블릿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건조하게 답하더군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만 오늘 새벽 5시부터 대기표를 뽑은 분들이 계셔서 장담은 못합니다. 그 직원의 표정에는 당황도 과한 친절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는 예상했다는 듯한 차분한 눈빛, 그게 저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디자인에 열광할 거라는 걸. 철저한 시장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들어온 계획된 침공이었던 겁니다. 음식과 굿즈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니 뷰티존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흡사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연구소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이탈리아 여성들의 얼굴에 묘한 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거울이 아니라 스마트 미러였습니다. AI 카메라가 얼굴을 스캔하더니 화면의 피부톤, 수분도, 주름 상태, 어울리는 색상까지 수십 가지 데이터가 뜨는 겁니다. 한국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하자 그 이탈리아 여성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맘마미아, 내가 평생 찾던 색깔이 이거였어. 오렌지색만 바르면 얼굴이 칙칙해지더라니 한국 기계는 내 영혼까지 들여다보는 거야? 이탈리아가 패션과 뷰티의 본고장이라고요? 감성은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뷰티를 데이터와 과학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감으로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수치로 분석해서 정답을 내려주는 그 압도적인 설득력 앞에서 이탈리아 여성들은 지갑을 통째로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장면을 기록하면서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도시락으로 생존 욕구를 해결하고 키오스크와 자동 조리기로 쾌적함을 제공하고 AI 뷰티와 전통 굿즈로 소유욕을 자극하는 이 정교한 설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치안이 무너지고 위생이 붕괴된 이탈리아의 빈틈을 정확하게 파고든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스태프들의 그 차분한 표정을 보세요. 그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고장나지도 주문이 밀리지도 재고가 꼬이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낮잠을 자는 동안 한국은 미래의 기술을 무기로 이 저택을, 아니 밀라노 전체를 조용히 점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카메라 렌즈에 담기는 모든 프레임이 이탈리아의 패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깊이가 얼마나 처참한지는 아직 절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택 안쪽에서 갑자기 거대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무슨 록스타라도 등장한 걸까요? 사람들이 우르르 한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인파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임시로 세워진 무대 위, 조명이 번쩍이더니 비트 강한 음악이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아, 유 레디 밀라노. 무대 중앙에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분홍색으로 염색한 머리카락, 장난기 넘치는 표정이지만 무대 위에 서는 순간 공기를 지배하는 카리스마. 쇼트트랙 국가대표이자 전 세계적인 밈을 만들어낸 선수였습니다. 그가 등장하자 IOC 위원들부터 라면을 먹던 관광객들까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가 특유의 댄스를 시작하자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올림픽 현장인지 콘서트장인지 아니면 거대한 클럽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죠. 여러분,
밖은 춥고 위험하죠?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요. 즐깁시다. 그 멘트에 맞춰 화려한 레이저쇼가 천장을 수놓았고 수천 명의 입에서 코리아라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란의 현장 한 구석에서 카메라를 돌리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배입니다. 이탈리아 귀족의 정원에서 한국의 스타가 한국의 음악으로 전 세계를 춤추게 만들고 있는 이 장면. 이것이야말로 소프트 파워의 완성형이었습니다. 함성이 조금 잦아들 무렵 저는 숨을 고르며 저택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거든요. 안쪽의 유토피아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문을 나서는 순간 마치 잠수함에서 심해로 빠져나온 듯한 압박감이 덮쳐왔습니다. 방금까지 귀를 채우던 음악과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차가운 바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만이 고막을 찔렀습니다. 분명 같은 밀라노 하늘 아래인데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담장 안쪽은 쾌적한 미래 도시였는데 바깥은 불안과 매연이 뒤섞인 혼돈 그 자체였죠. 그 극명한 대비 앞에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 하우스 맞은편 도로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국기 마크가 선명하게 박힌 트레이닝복, 탄탄한 근육질의 몸. 올림픽에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치 성냥팔이 소녀처럼 코리아 하우스 담벼락 너머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음식 냄새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봅슬레이 선수 하나가 울먹이며 동료에게 말하더군요. 젠장, 나도 들어가고 싶어. 근데 예약이 꽉 찼대. 내일 새벽에 다시 오라는데 나 지금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저 안에서 나는 만두 냄새 맡았어. 미칠 것 같다고. 그의 발을 보니 낡은 운동화 한쪽이 찢어져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순간 이스라엘 팀 숙소 강도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저 선수가 그 피해자일까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신발이 없어 테이프를 감고 남의 나라 행사장 담벼락에 기대어 만두 냄새를 맡고 있는 겁니다. 이건 코미디가 아닙니다. 공포입니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탈리아가, 문화대국 이탈리아가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 때문에 이렇게 초라해질 수는 없다고요.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한국이 돈을 뿌렸겠지. 사람들을 매수한 거야. 저 안의 열기도 다 연출된 쇼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밀라노 올림픽 반응을 쳐넣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화면에 뜬 결과들이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아버렸습니다. SNS 타임라인은 온통 코리아 하우스 해시태그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파스타는 이제 지겨워. 한국 떡볶이가 진짜 미식이야. 좋아요 5만 개. 밀라노 경찰보다 삼성 스마트 태그가 내 가방을 더 잘 지켜준다. 리트윗 4만 회. 이스라엘 팀 털린 거 봤지? 나 지금 한국 숙소 근처로 호텔 옮겼음. 거기가 제일 안전하대. 심지어 이탈리아 현지 언론마저 이런 헤드라인을 뽑고 있었습니다. 치안 부재의 밀라노, 한국의 스마트 요새에서 해답을 찾다. 스마트 요새라니요. 코리아 하우스를 단순한 홍보관이 아니라 무너진 밀라노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인정한 겁니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 눈에 들어갔지만 따가운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부정하려 했던 한국의 압도적 승리는 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니 아까 선수촌 복도에서 발열 도시락을 먹고 있던 한국 쇼트트랙 선수였습니다. 한국어를 알아듣진 못했지만 그 선수가 통역을 통해 전한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감독님, 혹시 저쪽에 앉아있는 선수들 배고파 보이던데 저희 도시락 남은 거 좀 갖다 줘도 될까요? 코치님한테 물어봤더니 김치도 좀 나눠주라고 하셨거든요. 10kg 정도 여유분이 있대요. 다른 나라 선수들도 힘내서 경기 잘하셔야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탈리아는 선수들 신발 하나 지켜주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한국은 자기 선수들 밥도 완벽하게 챙기면서 경쟁국 선수들에게까지 김치를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돈을 받고 도시락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경쟁자에게 귀한 식량을 건네는 대인배의 풍모. 이건 기술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국격의 차이입니다. 제가 느끼던 그 불편한 감정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질투였고 패배감이었으며 동시에 경외심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천천히 내려놓고 밀라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불빛만이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주변의 모든 것은 이미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올림픽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을 향해 최악의 도발이 날아온 겁니다. 그 도발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평화로운 공기를 찢어버리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울려 퍼진 겁니다. 쾅! 누군가가 입구의 철제 바리케이드를 발로 걷어찬 소리였습니다.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올렸죠. 30년간 현장에서 단련된 본능이었습니다. 입구 쪽에 불청객들이 서 있었습니다. 붉은색 완장을 찬 이탈리아 올림픽 조직위원회 고위 관계자 1명, 그리고 그를 호위하듯 둘러선 무장 경찰 4명. 그들은 마치 범죄 소굴을 급습하는 기동대처럼 위압적인 표정으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 관계자의 얼굴을 카메라 뷰파인더로 확대하는 순간 저는 알아봤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원회 식음료 총괄 책임자 마르코 로시. 조직위 내부에서도 권력욕이 강하기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죠. 그가 다짜고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멈춰, 음악 꺼. 지금 당장. 축제의 열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식어버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뭐야? 경찰이 왜 온 거야? 무슨 일이야? 저도 카메라를 돌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로시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분노라기보다는 열등감에 찌든 표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기가 총괄하는 선수촌 식당은 텅 비었는데 한국 행사장에 전 세계가 줄을 서고 있으니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졌겠죠. 그는 한국 스태프들이 나눠주고 있던 발열 도시락 박스를 가리키며 혐오스럽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책임자 누구야? 그때 한국인 여성 스태프 1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체격은 작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시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차분하게 물었죠. 무슨 일이시죠? 그러자 로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건 명백한 불법 노점 행위야. 올림픽 공식 파트너 국가가 운영하는 홍보관에서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걸 노점상 취급하다니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시락 하나를 집어들더니 마치 쓰레기를 만지듯 손끝으로 흔들어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 이 역겨운 마늘 냄새가 밀라노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어. 너희 나라에서는 이런 걸 길바닥에서 먹을지 몰라도 여긴 이탈리아야. 어디서 감히 이런 위험 물질을 뿌려대는 거야? 위험 물질이라고요? 선수들이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갈 때 유일하게 배를 채워준 그 도시락을 위험 물질이라고 모욕한 겁니다. 저는 카메라 뒤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같은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창피해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한국 스태프가 정정하려 했습니다. 이건 안전한 식품입니다. 위생 인증도 모두 갖추고 있고요. 하지만 로시는 들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죠. 뭐 하고 있어? 당장 압수해. 저 도시락, 김치, 라면, 기계까지 싹 다 수거해서 폐기 처분해버려. 폐기 처분.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현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미국 봅슬레이 선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선을 넘은 정도가 아니라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였거든요. 자기네 식당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나와 선수들이 쓰러질 때는 조사 중이다. 유감이다라며 발을 빼더니 한국이 깨끗하게 포장한 도시락을 나눠주니까 위생법과 품격을 들먹이며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질투가 아니면 뭡니까? 자기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잘하는 상대를 짓밟으려는 저열한 신복. 이건 마피아도 울고 갈 깡패짓이었습니다. 이봐요, 그러면 안 되죠.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로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닥쳐.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는 거야. 그는 기세가 올라 쌓여있던 도시락 박스를 발로 걷어차려 했습니다. 한국 스태프가 막아서자
그는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비키지 못해. 명백한 폭력의 징조였습니다. 여성 스태프의 뺨을 향해 그의 손바닥이 날아들려는 찰나, 턱.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팔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내리치려던 손목을 누군가가 낚아챈 겁니다. 으악, 대체 뭐야? 그의 팔을 잡고 있는 건 190cm가 넘는 거구의 핀란드 아이스하키 선수였습니다. 그가 곰 같은 덩치로 로시를 내려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죠. 그녀에게 손대지 마. 그리고 내 밥에 손대지 마. 로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고개를 돌렸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핀란드 선수 뒤로 스위스 스키팀, 캐나다 하키팀, 미국 봅슬레이 팀까지 각국 유니폼을 입은 수십 명의 건장한 선수들이 인간 방벽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모두 한 손에 한국의 도시락이나 떡볶이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난장판이 된 올림픽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명줄이었으니까요. 너희가 밥 안 줘서 굶어 죽게 생긴 거 한국이 살려줬어. 근데 그걸 뺏어가겠다고? 미국 선수가 로시의 코앞까지 다가와 쏘아붙였습니다. 너희 선수촌 식당 주방이나 가서 검사해. 쥐가 뛰어다니더라. 부끄러운 줄 알아. 군중들의 야유가 빗발쳤습니다.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며 조롱했죠. 경찰들도 당황했습니다. 상대가 일반 관광객이 아니라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니 총을 겨눌 수도 체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로시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디고 있던 한국인 여성 스태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규정이라고 하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죠.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로시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유럽연합식품 안전인증서, 이탈리아 보건당국 허가증, 밀라노 시청의 팝업 스토어 승인 공문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엄격한 위생 인증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서류 한 장 한 장을 준비했거든요. 애초에 불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철벽 같은 준비였던 겁니다. 아까 22억의 예산 중 통관과 인증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이 떠오르시죠? 이게 그 6개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방금 당신이 저희 음식과 문화를 모욕한 발언, 그리고 폭행을 시도한 장면이 전부 기록되었습니다. 그녀가 스마트폰 화면을 돌려 로시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라이브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접속자 15만 명. 전 세계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로시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렸죠. 이게 당신이 말씀하신 이탈리아의 품격인가요? 저는 카메라 뷰파인더 너머로 로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과정을 한 프레임도 놓치지 않고 담았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피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찍지 마, 카메라 치워. 방금까지 호통을 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쥐새끼처럼 쪼그라든 꼴이었습니다. 핀란드 선수가 한국 스태프의 어깨를 감싸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린 듯 짧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승리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를 확인한 사람의 담담함이었죠.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를 다시 묶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도시락 박스를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분 오세요. 그 당당한 뒷모습, 승리감에 도취되어 소리 지르거나 우쭐대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그 프로페셔널한 태도. 소리 지르지 않고도 상대를 무릎 꿇리는 저 압도적인 힘. 저는 카메라를 든 채 전율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반격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로시가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인파를 뚫고 도망치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지잉, 지잉, 지잉.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일제히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메시지 알림이 아니었습니다. 지진이나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나 들을 법한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이렌 소리였죠. 대체 뭐야, 지진이야? 수천 명의 관중이 당황하여 웅성거리는 사이 코리아 하우스 외벽을 감싸고 있던 거대한 미디어 아트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화려하게 춤추던 호랑이와 단청 문양이 검게 꺼지더니 그 자리를 핏빛처럼 붉은 경고등이 채웠습니다. 차가운 고딕체의 경고 문구가 10m 높이의 화면을 가득 메웠죠. IOC 공식 경보, 생물학적 위험 위반 감지됨. 도망치던 로시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무언가 거대한 시스템이 자신을 조준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때 한국인 여성 스태프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낮고 더 건조했습니다. 감정이라곤 한 톨도 섞이지 않은 마치 판결문을 낭독하는 재판관의 어조였죠. 미스터 로시. 그녀가 도망치던 관계자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명찰도 달지 않았고 신분을 밝힌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귀하의 신원은 코리아하우스의 스마트 보안 시스템에 의해 0.3초 만에 식별 완료되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원회 식음료 총괄 책임자 마르코 로시 씨, 맞으시죠? 로시가 휙 돌아섰습니다.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뭐? 내 이름을 어떻게? 너희들 불법 사찰이라도 한 거야? 사찰이라뇨? 스태프가 피식 웃으며 태블릿을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이곳은 스마트 베뉴입니다. 입장하는 순간 모든 데이터가 분석되죠. 그리고 방금 귀하가 저희 음식에 대해 제기한 위생 문제와 위험 물질 발언에 대해 팩트 체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검증 데이터는 지금 이 순간 IOC 본부와 이탈리아 보건당국,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언론사 서버로 전송이 끝났습니다. 전송? 뭘 전송했다는 거야? 로시가 악을 썼지만 목소리는 이미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스태프는 대답 대신 태블릿 화면을 대형 미디어월에 띄웠습니다. 광장에 있던 수천 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 두 개의 거대한 성분 분석표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듯 압도적인 해상도의 그래프가 데이터를 쏟아냈죠. 왼쪽은 한국 발열 도시락 성분 분석이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바닥을 기듯 낮게 깔려 있었죠. 스태프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데이터는 코리아하우스 급식센터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수집된 식품 위생 정밀 분석 결과입니다. 실시간 바이오 센서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대장균 검출량 0%, 살모넬라균 음성, 노로바이러스 불검출, 무균 진공 포장 상태 완벽 유지. 이 도시락은 수술실에 준하는 멸균 환경에서 제조되었습니다. 22억 원의 무게가 비로소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천 선수촌의 정예 조리장과 영양사가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사용 육류만 700kg에 달하는 고단백 메뉴를 설계하고 젓갈 하나 들여오기 위해 6개월간 통관 서류를 뚫었던 그 집요한 준비가 이 한 장의 성적표로 증명된 겁니다. 비건 김치까지 따로 만들어 유럽 식품법의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은 완벽한 방어벽이었죠. 그리고 스태프의 손가락이 오른쪽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탈리아 선수촌 식당 성분 분석. 붉은색 막대 그래프가 화면을 뚫고 나갈 기세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반면 귀하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선수촌 식당의 파스타와 샐러드 샘플 분석 결과입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검출량 기준치 450배 초과. 살모넬라균 강한 양성. 대장균군 위험 수준. 세상에, 우리가 이런 걸 먹고 있었다고? 독이잖아. 핀란드 선수가 헛구역질을 하며 입을 막았습니다. 미국 선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죠.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나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와 화학 수치로 이루어진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태프가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빼곡한 법 조항들이 화면을 채웠죠. 귀하는 방금 저희에게 위험 물질을 뿌린다고 모욕하셨죠? 그리고 폐기 처분하겠다고 협박하셨고요. 그녀의 시선이 날카롭게 로시를 꿰뚫었습니다. 하지만 IOC 규정 제50조 2항 선수보호 의무, 그리고 이탈리아 식품안전법 제12조, 형법 제440조에 따르면 그녀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추고 그녀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오염된 음식을 알면서도 제공하여 다수의 선수에게 건강 피해를 가한 자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망치가 로시의 머리를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하는 과정은 슬로우 모션처럼 적나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는 표정으로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확장되었고 호흡은 거칠어졌죠. 얼굴의 핏기가 싹 빠져나가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식은땀이 콧수염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모습까지 대형 화면의 초고화질로 클로즈업되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 카메라에는 이틀 전 선수촌 주방에서 촬영한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위생 장갑 없이 식재료를 만지는 조리사들, 바닥에 뒹구는 포장지, 고장난 냉장고. 원래는 편집해서 숨기려 했던 영상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스태프가 데이터 하나로 진실을 증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 거짓의 공범이 되는 건가? 30년간 카메라를 든 이유가 뭐였지?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감독에게 지시했습니다. 몬사에 연결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수촌 주방 원본 영상, 무편집 상태 그대로 송출 준비시켜. 감독님 정말요? 이거 내보내면 우리 방송국 난리 납니다. 알아. 그래도 내보내. 이탈리아 국민이 진실을 알아야 해. 그 순간 로시의 곁을 지키던 무장 경찰들의 무전기가 치직거렸습니다. 코드 레드, 타겟 확인됨. 즉시 용의자를 구금하라. 경찰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로시를 상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국을 망신시키고 전 세계적인 범죄자가 된 오물을 보는 눈빛이었죠. 경찰들이 일제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국 스태프가 아니라 자기네 나라 관계자인 로시에게로 말입니다. 미스터 로시, 당신을 공중보건법 위반, 직무유기 그리고 올림픽 정신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 난 관계자라고 내 명령을 들어. 그가 발버둥 쳤지만 경찰들은 가차없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찍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차가운 금소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철커덕.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한국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욕설 한마디 하지 않았고 멱살 한 번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데이터와 법과 시스템을 들이밀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핵폭탄급이었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는 로시의 뒷모습을 보며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엔 환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목격했을 때 느끼는 경외감 때문이었죠. 침묵을 깬 건 핀란드 선수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홍보관이 아니야. 이건 문명의 요새야. 그리고 제 카메라에 담긴 선수촌 주방의 민낯은 그날 밤 이탈리아 전역에 무편집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나라의 수치를 전 세계에 생중계한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진실의 무게 앞에서 거짓을 선택하는 것은 카메라를 드는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탈리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들 수가 없었겠죠. 한국이 쏘아올린 데이터 핵폭탄의 낙진이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뒤덮어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 놓인 조간신문 일면을 보는 순간 저는 헛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이탈리아 선수들의 금메달 소식으로 도배되었을 헤드라인이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거든요. 국가적 망신, 로마 제국의 추락, 도시락에 패배하다. 신문 한가운데에는 경찰에게 끌려가는 로시의 찌질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고 그 옆에는 한국이 공개한 노로바이러스 450배 초과 그래프가 붉은 경고 마크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제가 보낸 선수촌 주방 영상의 캡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제 이름 석자와 함께요. 이탈리아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전 세계 SNS는 이탈리아 보이콧, 더러운 밀라노 해시태그로 도배되고 있었거든요. 파스타의 나라. 웃기지 마. 독이 든 파스타를 누가 먹어. 내년 여름 로마 여행 취소했음. 그냥 서울 가서 떡볶이나 먹을래. 이탈리아 명품? 위생관념도 없는 나라에서 만든 가방을 어떻게 믿어? 이탈리아가 수백 년간 쌓아온 미식과 장인정신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로시라는 무능한 관료 한 명의 오만함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이탈리아 관광산업 피해만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취재차 다시 찾은 올림픽 조직위원회 본부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분노한 이탈리아 시민들이 몰려와 계란과 토마토를 던지고 있었거든요. 세금이 아깝다. 당장 사퇴해라. 한국보다 못한 게 말이 되냐. 자존심도 없냐. 건물 외벽은 으깨진 토마토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진압을 위해 출동한 경찰들조차 힘이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시민들이 던지는 계란보다 어제 한국이 던진 팩트가 훨씬 더 아프다는 것을요.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선수촌 식당도 다시 가봤습니다. 위생 검열로 인한 폐쇄. 굳게 닫힌 철문 위에 노란색 경고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안에서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주방장들은 위생복을 벗어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아 담배만 피우고 있더군요. 그 빌어먹을 로시 때문에 우리 다 끝났어. 한 요리사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굴 탓하겠습니까? 썩은 재료를 쓰고도 감출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안일함이 자초한 일인 것을요. 반면 여기서 불과 500m 떨어진 코리아하우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곳은 이제 단순한 홍보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올림픽의 임시본부가 되어버렸습니다. IOC 위원장마저 점심을 먹으러 코리아하우스에 줄을 섰다는 목격담이 들려왔고 각국 선수단은 아예 짐을 싸들고 코리아하우스 주변 호텔로 숙소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국팀 숙소 근처에 있으면 적어도 밥은 굶지 않을 거래. 거기 보안도 완벽하다더라. 밀라노의 모든 인프라가 마비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정상 작동하는 시스템.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한국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시각 TV 모니터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IOC가 이탈리아 조직위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선수단 급식 운영권을 한국 컨소시엄에 위탁하지 않으면 올림픽 중단도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개최국이 운영 능력을 상실해서 참가국인 한국에게 밥 좀 대신 해달라고 운영권을 넘기는 사태.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요? 그건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나 부리는 거죠. 당장 선수들이 굶어 쓰러지는 판에 한국의 22억짜리 도시락 시스템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코리아하우스에서 작은 장면 하나가 제 마음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급식센터에서 도시락을 받아가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한 선수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갈비찜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힘이 났어요. 컨디션 관리에 한식 도시락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선수의 도시락 용기 아래에서는 발열팩 덕분에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밀라노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밥을 먹으며 컨디션을 지키는 선수들의 표정에는 불안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팔에 태극기가 붙어있는 조리복을 입은 조리장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가 말하더군요. 최대한 한국과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힘을 내셔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박한 한마디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수천억을 들여 화려한 껍데기를 세우고도 선수들의 배 하나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22억으로 도시락을 싸면서 선수들의 몸과 마음과 체온까지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산의 차이가 아닙니다. 철학의 차이이고 국격의 차이입니다. 저는 편집실로 돌아와 30년 경력의 마지막 다큐멘터리 원고를 써내려갔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몰의 로마, 일출의 서울.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그저 운 좋은 졸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일어선 나라, 휴대폰과 아이돌 몇 명으로 반짝 인기를 끄는 나라라고 얕잡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을 통해 저는 뼈가 부러질 정도로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졸부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100년 걸려 쌓은 시스템을 10년 만에 따라잡고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 표준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대처 능력, 데이터 하나로 상대를 제압하는 논리, 경쟁자에게까지 김치를 나눠주는 알 수 없는 여유와 포용력.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70년간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단련된 생존 본능이 기술과 결합하여 완벽한 문명으로 진화한 겁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죽었습니다.
박물관 유리장 속에 갇힌 박제된 영광일 뿐이죠. 하지만 진짜 르네상스는 지금 저 코리아 하우스 안에서, 서울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들의 선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치열함을, 시스템을,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저 화려한 불빛 아래 그림자로 남게 될 테니까요. 저는 펜을 덮고 밀라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푸른 레이저 조명이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 한국이 여기 있어. 지금까지 밀라노 코리아 하우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